나는 미치지 않았소. 제발 도와주시오. 재벌회장 강태호가 간절히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미국 요양원이라 아무도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구해드릴게요. 11살짜리 소녀가 당차게 말했죠. 새벽 3시 탈출이 시작됐어요. 추격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왼쪽, 오른쪽 50m 계단. 소녀가 미로 같은 골목을 막힘없이 뚫었어요. 어떻게 길을 다 아는 거니? 지도로 한 번 봤어요. 한 번 본 건 안 잊어버리거든요. 대한민국 재벌회장을 구한 건 생전 처음 보는 아이였습니다. 대체 이 아이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미국 어느 요양원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독방이었죠. 컴컴한 어둠 속에 침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노인 한 명이 누워 있었어요. 손목과 발목이 침대 난간에 묶여 있었거든요.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TK그룹 회장 강태호.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6조 원의 재벌이었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수백 명이 움직이고 고개만 끄덕이면 수천억이 오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름조차 말할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요양사가 들어왔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젊은 여자였죠. 강태호가 필사적으로 입을 열었어요. 제발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시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물도 못 마셔서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미치지 않았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요. 간절했어요. 하지만 요양사는 고개만 갸웃거렸습니다.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죠. 그녀의 입에서 영어가 흘러나왔지만 강태호에게는 그저 알 수 없는 소음일 뿐이었어요. 평생을 한국에서만 살았으니까요. 영어라고는 단 한마디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죠. 그때 요양사가 주사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진정제였어요. 강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 돼요. 필사적으로 손을 휘저었어요. 진정제를 맞으면 또 하루가 날아갈 거예요. 눈 감았다 뜨면 해가 바뀌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묶인 손으로는 역부족이었죠. 바늘이 팔뚝에 찔렸고 차가운 액체가 몸속으로 퍼져나갔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강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또 하루가 사라지는 거였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문이 열리고 요양사가 죽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툭 내려놓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나가버렸죠. 마치 짐승 밥 주듯이요. 강태호가 묶인 손으로 숟가락을 잡으려 했어요.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겨우 숟가락을 쥐고 죽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절반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강태호가 이를 악물었어요. 한국에서는 산의 진미가 매일 상에 올랐죠. 최고급 한우에 전복죽, 제철 해산물까지. 수십 명의 요리사가 그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죽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때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개월 전이었어요. 한국 서울 TK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죠. 큰아들 강현준이 환하게 웃고 서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이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에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었어요. 누가 봐도 성공한 기업인의 모습이었죠. 아버지, 요즘 너무 무리하셨잖아요.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건강이 걱정됩니다. 강현준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미국 최고의 병원에서 정밀 검진 받으세요. 제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강태호가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비행기표와 병원 예약 확인서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현준아. 강태호가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네가 이렇게 효자일 줄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현준이 웃었어요. 효도는 당연한 거죠, 아버지. 인천공항이었습니다. 강태호가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강현준이 환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아버지. 강태호도 손을 흔들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들을 뒀다니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강태호가 돌아서는 순간 강현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는 것을요.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고 그 눈빛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국 공항에 도착했어요. 강태호가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어디선가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에워쌌습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요? 대답이 없었어요. 남자들이 강태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발버둥 쳤지만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됐어요. 검은 벤에 태워졌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강태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어디로 가는 거요? 병원 가는 거 아니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벤이 멈춘 곳은 병원이 아니었어요. 커다란 건물이었습니다. 요양원이었죠. 강태호가 끌려 들어갔어요. 원장실에서 원장이 서류를 보며 뭔가를 말했습니다. 영어였어요. 옆에 서 있던 통역사가 입을 열었죠. 서류에 따르면 중증 치매, 의사소통 불가. 잠시 멈췄어요. 보호자 강현준. 강태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치매? 뭐라고? 치매. 벌떡 일어섰어요. 나는 멀쩡해. 저건 다 거짓말이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통역사는 분명 한국말을 알아들었을 텐데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매수당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강태호가 원장에게 달려들었어요. 내 말 좀 들어요. 나는 TK그룹 회장이야. 남자들이 강태호를 붙잡았습니다. 아들놈한테 속은 거요. 제발. 발버둥 쳤지만 그 모든 것이 치매 환자의 난동으로 보일 뿐이었죠. 한편 한국이었습니다. 강현준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원장님. 아버지 잘 계시죠? 잠시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 외부 연락 안 되게 하세요. 추가 비용은 걱정 마시고. 전화를 끊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비릿한 미소였죠. 강현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재윤이한테 회사를 넘기려 했지.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 어린 놈한테 나를 제치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그놈은 내 비리까지 캐고 다녔어.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강현준이 돌아섰어요. 다 내 거야. 다시 미국 요양원 독방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강태호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말라붙어 있었죠. 내 아들이었어. 내가 키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하지만 강태호가 이를 악물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죽을 순 없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살아서 그놈 죄를 밝혀야 해.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반드시. 하지만 현실은 암담했어요. 영어 한마디 못하는 이 땅에서, 손발이 묶인 이 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강태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창문 없는 방에 어둠만 가득했어요. 같은 시각 미국 어느 초등학교 교실이었습니다. 시험지가 배부되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가득했죠. 연필을 꼭 쥔 손에 땀이 배어 나오는 아이도 있었고 벌써부터 한숨을 쉬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실 창가 맨 뒷자리에 앉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김혜린. 올해 11살이었죠. 까만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은 동양인 소녀였어요. 낡아서 소매가 살짝 헤어진 가디건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시험지를 받아들었어요.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펜을 들었죠. 주변 아이들이 끙끙대며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머리를 극적이고 지우개로 답을 지우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기고, 하지만 예린의 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답을 베끼기라도 하는 것처럼 술술 적어 내려갔어요.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예린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푼 거였죠. 50분짜리 시험을 10분 만에 끝낸 거예요.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린이 복도를 걸어가는데 같은 반 친구가 달려왔어요. 금발에 주근깨가 있는 여자아이였죠. 예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어? 왜 우는 거야? 예린이 대수롭지 않게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사진처럼 머릿속에 찍혀. 한번 보면 안 잊어버려.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 그럼 교과서 한 번만 보면 다 외워져? 응, 그런 것 같아. 예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죠. 예린에게 이 능력은 특별한 게 아니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김혜린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덩치 큰 남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백인 아이였죠. 뒤에 친구들 서너 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야, 아시아에. 남학생이 예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공부밖에 모르지? 시험 때마다 혼자 잘난 척하고.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어요. 뒤에 있던 아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예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시험 점수로 말하자. 예린이 남학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죠. 지난번 수학시험. 내 점수 몇 점이었지? 남학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52점이었잖아. 52점. 내가 다 봤어. 잊어버리지 않거든. 남학생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더니 결국 혀를 차며 돌아섰어요. 쟤 진짜 이상해. 남학생이 투덜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예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가난한 아시아 아이. 공부만 잘하는 괴짜. 그게 이 학교에서 예린에게 붙은 꼬리표였습니다. 방과 후 예린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낡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계단, 복도에 널린 쓰레기들. 미국 대도시 변두리에 있는 저소득층 주거 단지였죠. 예린이 사는 곳은 그 중에서도 가장 허름한 건물 4층이었어요.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어요. 싱크대와 침대, 작은 책상이 전부였죠.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우유 반 팩과 식빵 2조각이 전부였어요. 예리는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익숙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으니까요. 새벽 4시였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렸어요. 예린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엄마가 이미 일어나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낡은 청소부 유니폼이었죠. 김은수, 예린의 엄마였습니다. 38살이었지만 40이 넘어 보였어요. 새벽 청소 일을 몇 년째 하다 보니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거든요.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어가고 있었죠. 엄마, 또 야근이야? 예린이 물었어요. 야근은 무슨? 출근이지. 김은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조라서 저녁에 봐, 예린아. 응. 조심해, 엄마. 김은수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예린이 불쑥 물었어요. 엄마. 응? 아빠는 왜 우리 버렸어? 김은수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등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나쁜 사람이야. 겨우 그 말만 내뱉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얘긴 하지 말자. 알았지? 예리는 더 묻고 싶었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떠났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지만 엄마의 굳은 표정을 보니 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문이 닫혔어요. 예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이었죠.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예린이 이불을 걷어차며 끙끙거렸어요.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이 펄펄 끓고 있었죠. 김은수가 예린의 이마를 짚어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 이게 무슨 열이야? 체온계를 꺼내 쟀습니다. 39도였어요. 학교는 못 가겠다. 오늘 쉬어야 해.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은 김은수가 절대 빠질 수 없는 날이었거든요. 요양원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청소 인원이 총동원되는 날이었죠. 하루만 빠져도 잘릴 수 있었습니다. 김은수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맡길 데가 없었거든요. 이 나라에 친척도 없고 아이를 봐줄 이웃도 없었죠. 예린아, 김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안한데 엄마 따라갈 수 있어? 휴게실 소파에서 쉬고 있으면 돼. 응? 예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프지만 엄마를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아, 엄마. 갈 수 있어. 새벽 5시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커다란 건물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보였지만 예리는 왠지 모르게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김은수가 예린을 직원 휴게실로 데려갔어요. 낡은 소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쉬고 있어. 아무데도 가지 말고, 알았지? 응, 엄마. 김은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예린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예린이 소파에 누웠어요. 열이 나서 머리가 지끈거렸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예린이 눈을 떴습니다. 몸을 일으켜 휴게실 문을 살짝 열었죠. 복도 끝에서 한 노인이 요양사에게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호소하고 있었어요.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숙이며 애원하고 있었죠. 하지만 요양사는 고개만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예린의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어요. 나는 미치지 않았소. 제발,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시오. 예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할아버지 한국말을 하고 있어.
예리는 자신도 모르게 복도 쪽으로 한 발짝 다가갔어요. 노인이 여전히 요양사에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요양사의 소매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었죠. 하지만 요양사는 그저 난처한 표정만 짓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시오. 분명한 한국어였습니다. 예린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 미국 땅에서 한국어를 듣다니. 그것도 이런 곳에서. 예린은 자신도 모르게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예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저 한국어 할 줄 알아요.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예린을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뭐라고? 네가 한국말을 한다고? 네. 엄마가 한국 사람이에요. 노인의 얼굴에 한 줄기 빛이 스쳤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처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을 본 사람처럼요. 노인이 예린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꼬마야, 내 말 좀 들어다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한국 TK그룹 회장 강태호야. 내 아들놈한테 속아서 여기 갇혔어. 치매 환자로 꾸며진 거야. 제발 나 좀 도와다오. 예린은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어요. TK그룹? 회장?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 허름한 요양원에 갇혀있는 노인이 한국 재벌 회장이라니요. 치매 환자들이 흔히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하고 왕이라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예린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할아버지. 알겠어요. 일단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노인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휴게실로 돌아온 예린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열이 아직 가시지 않아서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뭔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했어요. TK그룹 강태호.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떴어요. 예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에 뜬 사진 속 남자. 고급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노신사. 방금 복도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였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예린은 한 번 본 얼굴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니까요. 한국 열대 재벌 TK그룹 회장 강태호, 미국에서 건강검진 중.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날짜는 3개월 전이었습니다. 예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진짜였어. 진짜 재벌 회장이야. 그렇다면 방금 그 말도 사실인 거예요. 아들에게 속아서 이곳에 갇혔다는 말. 치매 환자로 꾸며졌다는 말. 전부 다. 예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치매가 아니야. 진짜 억울하게 갇힌 거야. 예린은 결심했어요. 저 할아버지를 도와야겠다고. 그때 누군가 휴게실 문을 열었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요양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다른 직원들과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따뜻했거든요. 너 여기서 뭐해? 아픈 거 아니야? 여자가 예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 제니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까 복도에서 한국어 하시는 할아버지 봤어요. 예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할아버지 치매 아닌 것 같아요. 한국어로 말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제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역시 내 예감이 맞았어. 제니가 한숨을 쉬며 예린 옆에 앉았어요. 나도 그 할아버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눈빛이 너무 또렷하거든. 치매 환자 눈빛이 아니야. 제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할머니도 그랬어. 예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요? 응. 치매 오진을 받았었어. 멀쩡한 사람인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 요양원에 갇혀서 결국 그렇게 돌아가셨어.
제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 할아버지한테서 우리 할머니가 보여. 이번엔 내가 막을 거야. 예리는 제니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날부터 예리는 요양원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열이 내린 뒤에도 틈만 나면 엄마 따라 요양원에 왔습니다. 아픈 척하고 심심하다고 하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요. 직원들의 교대 시간을 눈여겨봤어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한산했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이 졸기 시작하는 시간이었거든요. CCTV 위치도 확인했어요. 복도 끝과 엘리베이터 앞, 그리고 비상구 쪽. 하지만 강태호가 있는 독방 쪽 복도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도 봤어요. 직원이 문을 열 때 누르는 번호를 한번 봤을 뿐인데 예린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찍혔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능력.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 직원이 구석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네네. 아직 별다른 움직임 없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린과 눈이 마주쳤어요. 직원이 흠칫 놀라더니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린은 그 장면을 머릿속에 찍어뒀어요. 직원의 얼굴, 목소리, 전화할 때의 표정까지.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새벽 3시였습니다. 예린이 제니를 따라 복도를 걸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들키면 어떡하지?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제니가 독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5분만 줄게. 빨리 해. 예린이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어요. 어둠 속에서 강태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린이 들어오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왔구나, 꼬마야. 강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린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어둠 속에서도 강태호의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구하러 왔어요. 예린이 씩씩하게 말했어요. 저만 믿으세요. 반드시 여기서 나가게 해드릴게요. 강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은 나를 버렸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네가 나를 구하러 오다니. 강태호가 예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진심이었어요. 예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반드시 구해드릴게요, 할아버지. 예린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날 밤 예린이 엄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요양원에서 만난 할아버지 이야기, 그 할아버지가 진짜 한국 재벌 회장이라는 것, 아들에게 속아서 치매 환자로 갇혀 있다는 것까지. 예린은 숨기지 않고 전부 말했습니다. 김은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예린아, 그건 너무 위험해. 김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괜히 나섰다가 큰일 나. 하지만 엄마, 그 할아버지 진짜 억울해. 예린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면 그냥 저기서 죽는 거야. 영어도 못하시는데 아무도 말을 안 들어줘. 나만 들을 수 있어, 엄마. 김은수는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11살밖에 안 된 아이의 눈빛이 이렇게 진지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보다 정의감이 더 크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김은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결심이 선 목소리였어요. 같이 하자. 대신 절대 위험한 짓 하면 안 돼. 알았지? 예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예린은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어요. 스파이.
복도에서 전화하던 그 직원. 예리는 그 장면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얼굴, 목소리, 전화할 때의 표정까지. 그리고 며칠간 관찰한 결과 그 직원이 항상 강태호 방 근처를 맴돌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죠. 저 사람이야. 예린이 제니에게 말했어요. 저 사람이 우리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어요. 누군가한테 보고하고 있어. 제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저 사람 피해서 움직여야 하나? 아니요. 예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히려 이용하는 거예요.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거죠. 작전은 간단했어요. 제니가 일부러 스파이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였습니다. 새벽 3시에 동쪽 출구로 나간대. 거기 CCTV가 고장 났다던데. 스파이의 귀가 쫑긋 섰어요. 예리는 슬쩍 곁눈질로 그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스파이가 황급히 자리를 떴죠. 아마 보고하러 간 거예요. 예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물론 진짜 탈출 루트는 서쪽 비상구였어요. 동쪽과는 정반대 방향이었죠. 새벽 3시였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고요했어요. 야간 근무자들이 졸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죠. 예린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뒤를 김은수, 제니, 그리고 강태호가 따랐어요. 강태호는 며칠 만에 침대에서 일어난 거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니가 부축해야 했죠.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예린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한 번 본 숫자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니까요. 딸깍. 문이 열렸어요. 서쪽 비상구가 나타났습니다. 예린이 문을 밀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강태호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바뀌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디어 바뀌야. 3개월 만에 맡아보는 바깥 공기였어요. 강태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요양원 안에서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 귀를 찢는 소리였어요. 예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빨리요. 뛰어요. 예린이 소리쳤어요. 네 사람이 어둠 속으로 내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다. 잡아. 고개를 돌려보니 검은 차들이 요양원 주차장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어요. 동쪽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속은 걸 깨달은 거였죠. 이제 진짜 추격이 시작된 거예요. 예린이 앞장섰습니다. 이쪽이요. 따라오세요. 골목길로 뛰어들었어요. 미로 같은 뒷골목이었습니다. 예린은 이 동네 지도를 한 번 본 적이 있었어요. 엄마 따라 요양원에 올 때 버스 안에서 핸드폰으로 봤죠. 그 지도가 지금 머릿속에 완벽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왼쪽. 예린이 외쳤어요. 다음 골목에서 오른쪽. 50m 후에 계단이 나와요. 김은수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 복잡한 골목을 꿰뚫고 있는 거지? 하지만 지금은 물어볼 때가 아니었어요. 일단 뛰어야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다시 골목을 꺾었습니다. 추격자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들은 미로 같은 골목에서 길을 잃고 있었죠.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앞에 높은 담벼락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다. 막다른 골목이야. 추격자들이 코앞까지 왔어요. 김은수가 예린을 뒤로 감쌌습니다. 강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끝인가? 그때 예린의 눈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담벼락과 건물 사이 아주 좁은 틈새가 있었어요. 어른은 못 지나가겠지만 작은 아이나 마른 사람은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요.
예린이 틈새를 가리켰어요. 여기로 들어가요. 빨리. 예린이 먼저 틈새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김은수가 따랐고 제니가 강태호를 밀어 넣었어요. 마른 체구라서 겨우 빠져나갈 수 있었죠. 추격자가 틈새 앞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덩치가 너무 컸습니다. 몸을 밀어 넣으려 했지만 어깨가 걸렸어요. 젠장. 추격자가 악을 썼지만 소용없었죠. 틈새를 빠져나오니 다른 골목이 나왔어요. 네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뛰었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어요. 예린네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네 사람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았어요. 탈출에 성공한 거였죠. 강태호가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없었으면 다시 잡혀갔을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번 본 지도를 그렇게 기억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예린이 숨을 고르며 웃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찍히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강태호가 예린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묘한 기시감이 스쳤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누군가에게서 느꼈던 익숙함.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죠.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난 거였어요. 예린네 아파트는 정말 낡았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복도, 삐걱거리는 계단, 군데군데 금이 간 벽. 강태호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한국에서 살던 호화 저택과는 천지 차이였죠. 그곳에서는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샹들리에가 빛나고 수십 명의 직원들이 그의 한마디에 움직였어요. 하지만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벽지가 눅눅하게 들떠 있고 천장에는 물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강태호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죠. 요양원의 차갑고 하얀 독방보다 이 허름한 아파트가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김은수가 부엌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흰죽이었어요. 가난한 살림에 특별한 재료는 없었지만 정성껏 끓인 게 느껴졌죠. 많이 드세요. 며칠 굶으셨잖아요. 김은수가 조심스럽게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강태호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죽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묶인 손으로 숟가락을 쥐다가 절반은 바닥에 쏟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강태호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사내 진미보다 이 흰죽 한 그릇이 더 맛있었어요. 진심이 담긴 음식이었거든요. 예린이 구급상자를 들고 왔어요. 할아버지, 손목 좀 보여주세요. 강태호가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멍이 시퍼렇게 들어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침대에 묶여 있느라 생긴 상처였죠. 피부가 까지고 욱신거렸습니다. 예린이 조심스럽게 소독약을 발랐어요.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작은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11살 아이의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어느 의사보다 정성스러웠어요. 강태호가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내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예린이요. 예린이. 강태호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강태호가 악몽에서 벌떡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꿈속에서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창문 없는 독방,
묶인 손발, 그리고 아무리 소리쳐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영어로 뭐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입을 열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다가와서 주사기를 찌르는 것만 느꼈죠. 강태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손끝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린이 침대 옆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손이 강태호의 손을 꼭 쥐고 있었죠. 고개가 옆으로 꺾인 채 불편한 자세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밤새 지킨 모양이었어요. 강태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친아들은 자신을 지옥에 팔아넘겼는데 생전 처음 보는 이 아이가 밤새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강태호가 예린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때 묘한 기시감이 스쳤습니다. 이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명 처음 보는 아이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마치 오래전에 알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강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기시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예린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목이 뻣뻣했어요. 의자에서 잔 탓이었죠. 할아버지, 주무셨어요? 응, 내 덕분에. 강태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예린의 시선이 어딘가에 멈췄습니다. 강태호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였어요. 녹이 슬고 빛이 바랜 오래된 펜던트. 고급 정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은 물건이었죠. 할아버지, 그 목걸이 뭐예요? 강태호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건 내 둘째 아들 재윤이 유품이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죽을 때 이걸 꼭 쥐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대신 목에 걸고 다녀. 예린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아픈 기억인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예린의 눈이 펜던트에 고정됐습니다. 옆면에 뭔가 보였거든요. 아주 미세한 틈.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가느다란 선이었어요. 열리는 건가? 예린은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소중한 유품이잖아. 함부로 만지면 안 돼. 하지만 그 미세한 틈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나중에 다시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강태호가 갑자기 무릎을 쳤어요. 영호. 예린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누구요? 최영호. 내 30년 충복 비서야. 강태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현준이 그놈이 영호를 쫓아냈어. 하지만 그 친구는 분명 나를 찾고 있을 거야. 3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예린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 아세요? 강태호가 막힘없이 번호를 읊었습니다. 예린이 번호를 저장했어요. 희망의 불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탈출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죠. 강태호의 눈에 다시 힘이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스한 아침이었습니다. 예린이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어요. 강태호가 알려준 최영호의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아요. 예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강태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번호가 바뀐 건 아닐까? 30년 충복이라고 했지만 이미 강현준 편으로 돌아선 건 아닐까? 불안한 생각이 꼬리를 물었죠.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예린이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신호음이 끊기는 순간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였어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죠. 경계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저기요, 강태호 회장님 찾으시는 분 맞으시죠? 예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여기 계세요.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뭐라고요? 회장님이 거기 계시다고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이 강태호에게 휴대폰을 건넸어요. 강태호가 전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영호야. 단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에 담긴 무게는 어마어마했죠. 나다. 살아있어.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살아계셨습니까? 최영우가 오열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충복이었어요. 회장님이 미국으로 떠난 뒤 연락이 끊기고 강현준에게 쫓겨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매일같이 회장님의 안부를 알아보려 했지만 어디서도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울지 마라, 영호야. 강태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내가 살아있잖아. 강태호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강현준의 배신, 치매 환자로 꾸며져서 미국 요양원에 갇힌 것, 영어를 못해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것, 그리고 예린이라는 아이를 만나 탈출한 것까지. 최영우가 이를 악물었어요. 그 천하의 불효자식. 어떻게 친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영호야,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야. 강태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돼. 내 도움이 필요해. 말씀만 하십시오. 뭐든 하겠습니다. 최영호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겼어요. 회장님, 한국에 오시려면 여권이 필요합니다. 제가 분실 신고 후 재발급 받아놓겠습니다. 저를 도와준 분들 비자 문제도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강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증거를 모아라. 현준이 그놈의 비리 증거. 네가 30년 동안 내 옆에서 뭘 봤는지 다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놈의 꼬리를 잡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강태호의 눈에 다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같은 시각 한국 서울이었습니다. TK그룹 본사 회장실. 강현준이 전화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가 탈출했다고? 강현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똑 부러졌습니다. 미국에 심어놓은 놈들 다 뭐하는 거야? 책상을 내리쳤어요. 쾅! 위에 놓여있던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당장 찾아. 뒤져서라도 찾아내. 전화를 끊고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미국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화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강현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 늙은이 찾아내. 죽든 살든 상관없어. 조용히 처리해. 예린네 아파트에서는 대책회의가 한창이었어요. 추격자들이 아직 우리를 찾고 있을 거예요. 예린이 말했습니다. 작은 얼굴이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요양원에 스파이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 아직 우리 쪽 정보를 흘릴 수 있어요. 김은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여길 떠나야 하나? 아니요. 예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이용하는 거예요. 예린이 제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니 언니, 부탁이 있어요. 일부러 거짓 정보 흘려주세요. 우리가 북쪽으로 이동했다고요. 캐나다 국경 쪽으로 도망갔다고. 제니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스파이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얘기했죠. 그 사람들 캐나다로 갔대. 국경 넘으려나 봐. 스파이가 그 정보를 듣고 황급히 보고했어요. 추격자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었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어요. 그때 예린의 시선이 다시 강태호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멈췄습니다. 낡고 빛바랜 펜던트, 옆면에 있는 그 미세한 틈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분명 뭔가 있어. 예린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소중한 유품이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니까. 예린은 시선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 틈새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한편 한국에서는 최영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TK그룹 내부에 아직 최영우 편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강현준에게 쫓겨났지만 회장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살아계셔. 강현준이 그놈이 아버지를 미국에 가둬놨었어. 최영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알렸어요. 증거가 필요해. 그놈의 비리 증거. 뭐든 좋으니까 찾아줘. 그리고 오래전 알던 검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의가 믿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검사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최영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증거가 확보되면 바로 고발장 넣겠습니다. 주주총회 날 체포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십시오. 검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거만 확실하면 움직이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최영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회장님, 반드시 복수해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반격의 실마리가 조금씩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캐나다 국경으로 향했다는 거짓 정보가 효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추격자들의 움직임이 뜸해졌거든요. 예린네 아파트에도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죠. 하지만 예린은 안심하지 않았어요. 언제든 들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만약을 위한 탈출 루트를요. 아파트 뒷골목에서 3블록 떨어진 곳에 버려진 창고가 있었어요. 거기서 2블록 더 가면 제니가 차를 대기시켜 놓기로 했죠. 예린은 그 루트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새겨뒀습니다. 몇 번이고 되뇌면서요. 그날 밤이었어요. 예린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죠. 조심스럽게 하지만 빠르게 다가오는 발소리였어요. 예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찾았구나. 들켰어. 엄마, 할아버지. 예린이 작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김은수와 강태호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왔어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3사람이 재빨리 몸을 일으켰어요. 예린이 앞장섰습니다. 현관문이 아니라 부엌 쪽으로 향했죠. 거기에 비상용 창문이 있었거든요. 낡은 아파트라 잠금 장치가 부실해서 쉽게 열 수 있었어요. 쿵쿵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급한 노크였어요.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남자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예린이 창문을 밀었어요.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열렸습니다. 여기로요. 빨리. 예린이 먼저 몸을 빼냈어요. 좁은 비상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녹슬고 위태로워 보였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강태호가 뒤따랐고 김은수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박살났어요. 쾅!
문이 부서지며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던 남자 하나가 부엌 쪽 열린 창문을 발견했어요. 저기다. 비상계단으로 갔어. 남자들이 우르르 창문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예린이 뒤를 돌아봤어요. 추격자들이 창문으로 몸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빨리요. 뛰어요. 세 사람이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녹슨 계단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강태호가 발을 헛디뎠어요. 김은수가 재빨리 부축했죠.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서 가자. 1층에 도착했습니다. 뒷골목이었어요. 예린이 앞장서서 달렸습니다. 이쪽이에요. 예린의 머릿속에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미리 외워둔 탈출 루트가 선명하게 보였죠. 첫 번째 골목에서 왼쪽, 두 번째 골목에서 오른쪽, 그 다음 직진. 뒤에서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기다. 잡아. 김은수가 뒤를 돌아봤어요. 추격자들이 코앞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예린아, 할아버지 모시고 먼저 가. 김은수가 외쳤어요. 엄마. 예린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김은수가 골목 한가운데 멈춰 섰어요. 양팔을 벌려 길을 막았죠. 내가 막을게. 어서 가. 추격자들이 김은수 앞에서 멈췄습니다. 비켜. 남자가 으르렁거렸어요. 하지만 김은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버텼어요. 못 지나가.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예린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요. 예린이 강태호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뒤에서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안 됐어요. 엄마가 시간을 벌어준 거잖아. 헛되게 만들면 안 돼. 버려진 창고가 보였습니다. 그 너머로 제니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제니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빨리 타요. 예린과 강태호가 차에 올라탔어요. 제니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은수 씨는요? 엄마가 맡고 있어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니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돌아가야겠어요. 안 돼요. 예린이 소리쳤어요. 엄마가 우리 먼저 가라고 했어요. 돌아가면 다 잡혀요. 제니의 손이 핸들 위에서 떨렸습니다. 괴로운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예린의 말이 맞았죠. 여기서 돌아가면 전부 물거품이 돼요. 제니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어요. 예린이 뒷유리창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이 점점 멀어졌어요. 엄마가 거기 있었습니다. 혼자서 그들을 막고 있었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강태호가 예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한 손으로 예린을 안아줄 뿐이었죠.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새로운 은신처를 향해서요. 제니가 미리 알아둔 곳이었어요. 도시 외곽의 허름한 모텔이었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예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예린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예린아. 엄마 목소리였어요. 지쳐 있었지만 살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예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김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와서 그 사람들 쫓아냈어. 지금 경찰서야. 정말요? 다친 데 없어요? 없어. 걱정 마. 예린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강태호가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또다시 그 기시감이 스쳤어요. 이 아이,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게 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은신처에서 며칠이 흘렀어요. 도시 외곽의 허름한 모텔이었습니다. 벽지가 눅눅하게 들떠 있고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나왔죠. 하지만 안전했어요. 추격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김은수도 무사히 합류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제니가 데리러 갔었죠. 예린이 엄마를 꼭 껴안았어요. 한참 동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태호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낡고 빛바랜 펜던트. 둘째 아들 재윤의 유품이었죠. 죽을 때 꼭 쥐고 있었다던 그 목걸이. 강태호는 매일 밤 그것을 만지며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예린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펜던트 옆면의 미세한 틈.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눈에 밟혔던 그 틈이 여전히 신경 쓰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예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목걸이요. 옆에 뭔가 틈 같은 게 있어요. 혹시 열리는 건 아닐까요? 강태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틈? 무슨 틈? 여기요. 이쪽 옆면이요. 예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강태호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빛에 비춰보니 정말 미세한 선이 있었어요. 정말이네. 이런 게 있었어? 강태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개월 넘게 목에 걸고 다녔는데 한 번도 몰랐거든요. 열어봐도 될까요? 예린이 물었어요. 강태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어봐라. 예린이 펜던트를 받아들었어요. 작은 손가락으로 틈새를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펜던트가 열렸어요. 그 순간 예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펜던트 안에 뭔가가 들어 있었어요. 아주 작은 칩이었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였죠. 그리고 그 옆에 접힌 종이가 하나 있었어요. 강태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재윤이가 여기에 뭔가를 숨겨뒀단 말이야. 손이 떨렸어요. 예린이 접힌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있었죠. 결혼 사진이었어요. 남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태호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재윤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둘째 아들 재윤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지? 그때 김은수가 그 사진을 봤습니다. 김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 사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왜 그래요, 엄마? 예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린이 아빠야.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태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김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봤죠. 사진 속 여자의 얼굴.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분명 김은수였어요. 뭐라고? 강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재윤이가 예린이 아버지라고? 김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 이름이 강재윤이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한국에 잠깐 다녀온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임신 중이었고요. 그런데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고 저는 그냥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강태호가 멍하니 김은수를 바라봤습니다.
재윤이가 결혼을 했었어? 나한테 말도 없이? 그리고 예린이를 바라봤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처음부터 느꼈던 그 기시감,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낯익은 얼굴, 예린의 얼굴에서 재윤이가 보였어요. 눈매, 코, 입술, 한 번 본 것을 절대 잊지 않는 그 능력까지. 재윤이도 그랬거든요. 사진처럼 기억하는 능력. 아들에게서만 봤던 그 특별한 재능을 예린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손녀, 손녀였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아이가 왜 나를 도와주나 했더니 내 핏줄이었어. 강태호가 예린을 끌어안았어요. 주름진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비가 몰랐어. 네가 내 손녀인 줄 몰랐어. 예린도 울었어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눈물이 진심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김은수가 마이크로 SD 카드를 들었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예린이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제니가 빌려준 오래된 노트북이었죠. SD 카드를 꽂았어요. 파일들이 떴습니다. 문서 파일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리고 음성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린이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아버지, 이 파일을 보신다면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태호가 숨을 멈췄어요. 재윤이 목소리였거든요. 형이 횡령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어요. 증거는 이 파일에 다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버지, 저 결혼했습니다. 은수라는 여자예요. 아이도 생길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한테 들켜서요. 이 증거 때문에 형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음성이 끊겼어요. 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강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현준이 그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재윤이를 죽인 거야.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사고사가 아니었어요. 동생이 형을 고발하려다 살해당한 거였습니다. 두고 봐라, 현준아. 강태호의 눈에서 불꽃이 타올랐어요. 내 놈 반드시 내 손으로 심판하겠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강태호가 휴대폰을 들었어요. 최영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호야, 이 SD카드 사본을 검찰에 넘겨라. 횡령 증거랑 음성 파일 전부 다. 알겠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검사가 있습니다. 증거만 확보되면 바로 영장 청구하기로 했어요. 주주총회 전에 영장 나오게 해라. 그날 끝장을 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새벽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긴 밤이 끝나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아니었어요. 강태호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태평양이 보였죠. 3개월 만에 돌아가는 고국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옆자리에는 예린이 앉아 있었어요. 김은수도 함께였죠. 최영우가 모든 것을 준비해뒀거든요. 여권 재발급, 비자 발급, 비행기표까지. 30년 충복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할아버지, 긴장되세요? 예린이 물었어요. 긴장 안 되면 거짓말이지. 강태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아. 네가 있으니까. 강태호가 예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자신을 구해줬죠. 지옥 같은 곳에서 끌어내준 손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후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죠. 눈가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영호였어요. 회장님, 최영호가 달려왔습니다. 강태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살아계셨습니다. 정말 살아계셨습니다. 일어나라, 영호야. 강태호가 최영호를 일으켜 세웠어요.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두 사람이 굳게 포옹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주종관계 이상의 정이 거기 있었어요. 차 안에서 최영호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주주총회가 내일입니다. 강현준이 정식으로 회장 취임을 선언할 예정이에요. 최영호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하지만 저한테 아직 주식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30년 전에 주신 주식이요. 0.3%밖에 안 되지만 주주총회에 참석할 자격은 됩니다. 강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는 어떻게 됐나? 검찰에 SD카드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횡령 증거와 음성 파일 전부요. 최영호가 말을 이었어요. 검찰에서 증거 검토를 마쳤습니다. 어제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내일 주주총회장에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강태호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어요. 경찰은 영장 집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면 들어오기로 했어요. 잘했다, 영호야. 다음 날 TK그룹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주주총회장에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도 잔뜩 와 있었죠.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가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상 위에 강현준이 서 있었어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정식으로 회장 자리에 오르는 날이었거든요.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강현준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저는 TK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병환 중이시라 더 이상 경영이 어려우신 상황에서 그때였습니다. 대강당 뒷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노인 한 명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최영호가 부축하고 있었고 그 옆에 작은 소녀가 서 있었죠. 강태호와 예린이었습니다. 강당 안이 술렁였어요. 저분이 회장님 아니야? 살아계셨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강현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강태호가 천천히 단상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최영호가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옆에서 걸었어요. 단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태호가 단상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주 여러분. 강태호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TK그룹 회장 강태호입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강현준이 나를 미국 요양원에 가뒀습니다. 치매 환자로 꾸며서요. 3개월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웅성거림이 다시 터져나왔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강현준이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치매시라서 보호 차원에서 증거를 보여주마. 강태호가 손짓했어요. 최영호가 USB를 꺼내 대강당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파일 목록이 떴어요. 이것은 내 둘째 아들 재윤이가 남긴 유품에서 나온 파일입니다. 스크린에 문서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계좌 이체 내역, 서류 사본, 녹취록. 강현준이 횡령한 금액과 경로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5년간 횡령한 금액이 800억 원이 넘습니다.
강태호가 말했어요. 이 모든 증거를 재윤이가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강태호가 잠시 숨을 골랐어요. 재윤이가 죽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음성 파일을 재생해라. 재생 버튼이 눌렸습니다. 아버지, 이 파일을 보신다면 재윤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형이 횡령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어요. 증거는 이 파일에 다 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저 결혼했습니다. 은수라는 여자예요. 아이도 생길 것 같아요. 형한테 들켜서요. 이 증거 때문에 형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음성이 끊겼습니다. 강당 안이 얼어붙었어요.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받아 적었죠. 강현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가짜라고. 발버둥 쳤어요. 최영우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잠시 후 대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선두의 선 형사가 영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현준 씨, 형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횡령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함께 가시죠. 강현준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이 강현준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강현준이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강태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갑게 등을 보였죠. 경찰이 강현준을 끌고 나갔어요. 대강당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강태호가 예린을 바라봤어요. 예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해냈어요, 할아버지. 강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해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덕분이야. 전부 다. 강태호가 예린을 꼭 껴안았어요. 주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오랜 어둠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강현준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횡령 혐의에 살인 교사 혐의까지 더해져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죠. 언론에서는 연일 TK그룹 장남의 몰락을 보도했어요. 효자의 가면을 쓴 악마, 친동생을 죽인 재벌 2세.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강태호, 예린, 김은수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하얀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죠. 예린이 강태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떨려요? 예린이 물었어요. 떨리지. 강태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네가 내 손녀라는 건 변하지 않아. 강태호가 예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넌 내 가족이야. 네가 나를 구해줬잖아. 예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진료실 문이 열렸어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강태호 회장님 가족분들 들어오세요. 세 사람이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잠시 내용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강태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예린이 강태호의 손을 더 꽉 쥐었죠.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99.99% 일치합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태호 회장님과 김혜린 양은 직계 혈족 관계입니다. 조부와 손녀 사이가 맞습니다. 강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11년이었습니다. 11년 동안 손녀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11년 동안 이 아이가 세상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재윤아. 강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 딸이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죠. 예린도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할아버지 손녀예요? 그래. 진짜야. 강태호가 예린을 꼭 껴안았어요. 넌 내 손녀야. 내 피가 흐르는 진짜 가족이야. 김은수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11년 전 남편에게 버림받은 줄 알고 홀로 힘겹게 아이를 키우며 살았어요.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은수야. 강태호가 김은수를 바라봤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윤이가 결혼한 것도 몰랐어. 네가 아이를 가진 것도 몰랐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김은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님이라고 불러주는구나. 강태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그렇게 불러줘서 고마워. 진료실 안에 울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의사도 코끝이 빨개져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원을 나온 뒤 강태호가 예린에게 물었어요. 예린아, 할아버지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니? 네, 할아버지. 네가 가진 그 능력 말이다. 한 번 본 걸 사진처럼 기억하는 거. 강태호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재윤이도 그랬어. 어릴 때부터 한 번 본 건 절대 안 잊어버렸지. 예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도요? 그래. 똑같았어. 강태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처음 너를 봤을 때 이상하게 익숙했던 거야. 재윤이를 보는 것 같았거든. 예린이 가슴을 만졌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빠. 하지만 아빠의 피가 자신 안에 흐르고 있었어요. 아빠가 가졌던 능력을 자신도 가지고 있었죠. 아빠가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난 적 없는데 그래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강태호가 예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래, 연결되어 있어. 피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 며칠 뒤 강태호의 저택이었습니다.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저택이었어요. 예린과 김은수가 처음으로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어요. 분수대가 있고 잔디밭이 있고 꽃들이 만발해 있었죠. 예린이 입을 딱 벌렸어요. 와,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낡은 아파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거든요. 강태호가 웃었어요.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정말요? 그래, 정말이야.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반짝이는 샹들리에.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강태호가 서재로 예린을 데려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예린아, 할아버지가 부탁이 있어. 강태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 성을 바꿔줄 수 있겠니? 성이요? 김혜린에서 강혜린으로. 우리 집안 성을 따라줬으면 해서. 예린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강혜린. 마음에 들어요. 강태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다, 예린아. 저녁이 되었습니다. 강태호, 예린, 김은수, 그리고 최영호까지 네 사람이 큰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따끈따끈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 올라와 있었죠. 강태호가 젓가락을 들었어요. 자, 먹자. 오늘은 우리 가족의 첫 번째 저녁 식사야. 밥을 먹다가 예린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제니 언니는 잘 지내요? 강태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약속대로 요양원 열어줬지. 지난주에 개원했다더라. 예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제니 언니 꿈이었는데 할머니처럼 억울하게 갇히는 사람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 좋은 곳 만들 거야. 김은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니 씨 없었으면 우리도 못 빠져나왔을 거예요. 예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은수도 미소를 지었어요. 최영호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식탁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11년이었습니다. 11년 만에 가족을 찾았어요. 11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태호가 예린을 바라봤어요. 예린이 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재윤이가 보였어요. 아들은 떠났지만 아들의 피가 저 아이 안에 살아 있었죠. 강태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재윤아, 잘 봐라. 내 딸이 이렇게 예쁘게 컸어. 그리고 이 아비를 구해줬단다.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어요.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나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한남동의 대저택에 봄이 찾아왔어요. 정원의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죠.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다녀올게요. 예린이 현관문을 열며 소리쳤어요.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명문 초등학교 6학년이었죠. 미국에서의 낡은 가디건 대신 깔끔한 새 교복이 예린의 어깨 위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강태호가 대문까지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걸음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건강을 많이 되찾았어요. 꾸준한 관리 덕분이었죠. 예린이 환하게 웃으며 골목을 돌아 사라졌습니다. 강태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예린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들어가시죠. 바람이 차갑습니다. 최영호가 다가왔습니다. 영호야. 강태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년 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나? 요양원에서 탈출하신 날 아닙니까? 그래. 강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전 오늘 나는 죽은 목숨이었어. 아무도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았지.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런데 11살짜리 아이가 나를 살렸어. 내 피가 섞인 아이가. 강태호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재윤이가 보내준 거야. 분명히 그래. 학교에서 예린의 하루가 시작됐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힘들었습니다. 말은 통했지만 문화가 달랐거든요. 미국식 영어 발음이 섞인 한국어를 쓰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재벌 회장의 손녀라는 소문이 퍼지자 시기 어린 눈초리를 보내는 아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예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험 점수로 말하자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능력이 빛을 발했죠.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도 예린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아, 점심 같이 먹자. 예린아,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이제는 친구들이 먼저 다가왔어요. 예린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시각 김은수는 저택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미국에서처럼 새벽 청소를 나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질 일도 없었죠.
하지만 김은수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거든요. 은수야, 차 한잔하자. 강태호가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이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아버님, 감사해요. 김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모녀를 이렇게 받아주셔서요. 무슨 소리야?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나지. 강태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네가 예린이를 훌륭하게 키워줬잖아.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김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힘들었죠. 솔직히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벽에 청소하고 돌아오면 예린이가 혼자 밥 먹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 볼 때마다 미안해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예린이가 있으니까. 재윤 씨가 남겨준 아이니까. 강태호가 김은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벚꽃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죠. 주말이었습니다. 강태호, 예린, 김은수 세 사람이 차에 올라탔어요. 경기도 외곽의 한 묘지로 향했습니다. 강재윤의 묘소였어요.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찾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강태호가 매주 사람을 보내 관리하게 했거든요. 세 사람이 묘소 앞에 섰습니다. 강태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재윤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비가 왔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남긴 증거 덕분에 현준이 그놈을 감옥에 보냈어. 내 억울함을 풀어줬다.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내 딸을 찾았어. 예린이라고 해. 너를 꼭 닮았더라. 강태호가 예린을 바라봤어요. 예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린이에요. 딸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번도 못 만났지만 아빠가 저한테 좋은 걸 많이 남겨줬어요. 예린이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어요. 이 능력도 아빠한테 받은 거래요. 한 번 본 건 절대 안 잊어버리는 거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능력으로 할아버지를 구했어요. 아빠가 도와준 것 같아요. 김은수도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11년 만에 남편 앞에 왔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예린이도 잘 크고 있고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남겨준 것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묘소 위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려 묘비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마치 재윤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예린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강태호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지. 정말요? 그래, 정말이야. 강태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1년 전만 해도 나는 6조 원짜리 재벌이었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지. 진짜 가족도 없고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었어.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지금은 달라. 돈은 좀 줄었을지 몰라도 진짜 가족이 생겼거든. 강태호가 예린과 김은수를 바라봤어요. 너희가 내 진짜 재산이야. 예린이 강태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은수도 미소를 지었어요. 차가 서울로 들어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차창을 통해 세 사람의 얼굴 위로 쏟아졌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따뜻한 음식들이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린이 밝게 인사했어요. 강태호와 김은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1년 전 그 어둠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함께 밥을 먹고 웃을 수 있는 가족,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었죠. 강태호가 눈을 감았어요. 재윤아, 고맙다.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보내준 선물,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스한 바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에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